요즘에 오프라인 특강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마쳤는데 한 20대 여자분께서 이렇게 살며시 오시더니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20대인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요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상담 드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현재 20대이시고 여자분이신데요. 현재 5천만 원 정도 시드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분양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전세 끼고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분양권을 많이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분양권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억짜리 분양권을 보고 있다 했을 때는 이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이 분양가의 10%이니까 딱 이분이 갖고 계신 그 5천만 원. 이 5천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을 사면 안 될까요? 라는 부분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양권을 사게 되면 처음에 이제 계약금 내잖아요. 이제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이 나갈 동안은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되죠. 근데 잔금을 치를 때 그때 중도금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고 이 잔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거 감안 안 하고 나는 그냥 이 10%만 있으면 사니까 사둬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정말 안 팔려가지고 출고 이적 등기까지 가서 부랴부랴 잔금을 치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양권은 잘못되면 잔금까지 치러야 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러면 이 잔금을 내가 나중에 치러야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보통 우리가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세요라고 했어요. 최대한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봐 두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내가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 분양권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 분양권을 사게 되면 입주할 때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중간에 매도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분양권에 접근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요예요, 수요. 이 분양권이 정말 수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가장 잘 알아보기 좋은 자료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약 경쟁률이에요. 청약 경쟁률. 사실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청약 경쟁률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데는 미달이 나고요. 어떤 데는 뭐 전체 미달이 나고 일부 미달이 나고 어떤 곳은 뭐 한 자리 경쟁률,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 통장을 이 단지에 썼다. 이걸 분양하는 데 썼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분양권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약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 두 번째는, 여기가 만약에 주변에 새 아파트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입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일시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세가 같은 게 눌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대가 다 좋아지거든요. 아니면 혹시 여기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이슈가 있는지 그러면 그 일대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또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판단해서 정말 확실하게 그래도 내가 수요가 있는 걸 잘 선택을 하신다면 그래도 그 중간에 우리가 입주를 하기 전에 팔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분양권 말고 말씀을 드린 이야기는 전세 끼고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보통 전세 끼고 매매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그래도 조금 리스크가 적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이 매매가가 확정되어 있고요. 전세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세가 딱 나와 있잖아요. 기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게 나의 투자금이 되잖아요. 그 확실히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권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잖아요. 사실 5천만 원으로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곳을 사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중소도시, 그래 조금 인구가 많은 뭐 그런 도시들을 살펴봤더니 조금 가능한 게 있겠더라고요. 제가 봤던 곳이 입지가 정말 괜찮아요. 입지는 괜찮은데 이제 구축인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약 구축을 보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입지인데 입지 중에서도 확실하게 수요가 있는 입지가 뭐냐면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입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학군이랑 학원가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구축을 사시더라도 안전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만큼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신축에 살고 싶지만 내가 그만큼 돈이 없으면 결국 구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구축이라 하더라도 아 여기가 그래도 학군도 괜찮고 학원가도 잘 돼 있지라고 하면 거기에 살려고 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33평인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그 가격이 3억 3천 정도였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전세 가격이 2억 8천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요걸 뭐 가격을 조금 더 조정해서 산다면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입지가 괜찮은 구축들이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높은 경우도 많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대비해서 이런 중소도시는 전세가율이 좀 높은 곳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투자금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투자를 한다. 집을 산다 했을 때는 입지가 좋고 신축이고 그런 곳을 원합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좋은 곳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내가 그걸 못 산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렇게 내가 소액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수요가 있으면 오르거든요. 이 아파트를 봤더니 예전에 하락하기 전에 고점이 그래도 4억 3천 정도까진 갔더라고요. 그럼 여기 이 가격에서 1억 정도가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억까지 올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200%가 됩니다. 수익률이. 저는 사실 수익률이 200% 너무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내가 통장에 넣어 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거 불리면 확실히 좋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 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실 5천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와 1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1억으로는 뭐 강력시나 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상위 30% 아파트에 접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그만큼 안 받쳐주니까 힘들 수 있는데 이런 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대장급 아파트도 1억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좋은 곳들을 사두는 거예요. 이게 사두고 계속 이렇게 굴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5천만 원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전세를 맞추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뭐 금매가 있어요. 금매를 사가지고 나 전세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요즘에 다시 금리가 조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 살기보다는 월세로 좀 살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이걸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맞추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르면 전세를 새로 맞출 때까지 대출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그게 또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첫 번째 방법은 점유 계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집주인이 이 집을 팔고 그 집에 나는 전세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분들이 뭐 2년 뒤에 뭐 입주를 해야 되는 아파트에 가야 되는데 일단 뭐 세금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을 팔고 그때 나는 이제 이사를 갈 건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살던 집에 전세 살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시면 전세를 안 맞춰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전세를 낀 매물이 있어요. 낀 매물.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있는데 요즘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게 있으니까 세입자를 못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상태에서 끼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전세를 안 맞춰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있다고 하면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그렇게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저는 20대 때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30대 거의 중반이 지나서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분이 대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70% 받아서 자가 거주 중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은 실거주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곳이고 여기가 이제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데 상위 30% 안에 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향후 3년에서 4년까지 매도한다고 했을 때 투자로도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진 돈이 3천만 원 정도인데 지방 소도시,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곳에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돈을 더 모아서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 분양권 매수처럼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애매한 자금이라 뭔가를 하기보다는 돈을 모으는 데 주력하는 게 맞을지 그래도 투자할 방법은 있는 건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지금 현재 1주택자이신데요. 대구 달서구에서도 그 상위 30% 안에 드는 수요가 확실히 있는 곳에 거주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이분이 그 3천만 원 정도의 지금 시드 머니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애매한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3천만 원이 누군가에게 되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집을 사거나 뭐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돈을 합쳐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그 상급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요 돈을 가지고 내가 갭 투자,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지금 고민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케이스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가지고 내가 상급지로 간다. 사실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시는 곳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곳인데 여기에 3천만 원 정도 이제 더 보태가지고 이사를 간다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았잖아요. 팔면 그때 팔 때 발생하는 게 복비를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팔릴지 일단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갈아타기를 할 곳에 그 아파트를 살 때 또 복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취득에 따른 또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다 따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상급지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오히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액으로 갭 투자를 지금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보고 계시는 지역이 이 청주라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청주는 소도시이긴 하지만 이 소도시 중에서도 인구수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거의 80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인구수가 이 유동성이에요. 이 돈의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 유동성이 클수록 뭐 상승을 하더라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인구수를 보긴 하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지방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지방의 중소도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에요. 청주에 이제 그 평균적인 전세가율을 제가 보니까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저희가 단지마다 전세가율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매매가에서 이 전세가를 뺀 게 투자금이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들 대비해서는 투자금이 좀 적게 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 4만 원으로 제가 어떤 곳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3천만 원 할 수 있는 곳들은 그런 1급지는 좀 힘들 수 있고요. 그 급지는 좀 낮아져야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상품성, 이 상품성이 낮아져요. 아무래도 그런 구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구축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거 3천만 원으로 되는 곳들 많이 찾아보시면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공시가격 1억 미만.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 1억이 안 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3천만 원으로 가능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한테 이제 요거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공시가격 1억 이하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질문을 이제 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걸 볼까? 왜 사람들이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를 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한동안 항상 그 상승기 때 공시가격 1억 이하를 많이 봤던 이유는 가장 컸던 이유가 취득세 때문이었어요. 그때 항상 저희가 이제 취득세 중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로 계속 늘린다고 했을 때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도 3주택자가 되면 그때부터 8%잖아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공시가격 1억 미만이었어요. 얘는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이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더 늘려갈 때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보냐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보다는 이런 것들은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상품이에요. 투자자분들. 그 투자자분들이 이걸 볼 때 그래도 그나마 이 도시에서 뭐 구도심이고 좀 더 입지가 확실히 갖춰져 있는 곳 중에서 그런 구축 1억 미만이 있으면 그런 것도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럼 실수요자분들은 이걸 살려고는 하지 않겠죠. 그 실수요자분들은 만약에 이런 구도심에 공시가격 1억 미만이 있다 했을 때 여기가 그래도 학원가가 뭐 밀집돼 있고 잘 돼 있다 하면 여기 그냥 내가 전세 살면서 우리 아이 뭐 학원이나 잘 보내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매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임대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투자 수요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이런 구축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정말 서울이나 수도권 중에서 아니면 정말 광역시나 좋은 이런 곳들 중에서 신축. 그래도 새 아파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축을 살려고 해요. 얘를 관심을 가지진 않는 상황이에요. 얘는 확실히 투자 수요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아파트에 비해서는 수요가 한정될 수 있고 수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샀어요. 사는 건 쉽잖아요. 3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팔고 싶어요. 그때 제대로 안 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도 신축이나 아니면 준신축 이런 애들도 제대로 가격 회복이 안 된 애들이 많은데 얘가 오를 순서까지 기다리려면 한참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난 2년 있으면 여기 오를 걸 생각했는데 내 예상보다 2년이 됐는데도 얘가 생각보다 안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소액으로 할 때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좋은 세 번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지금 일단 3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불려가요. 시드머니를 불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1주택도 그래도 확실히 여기가 상위 30% 안에 드는 괜찮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팔지 마세요. 아직 대구 같은 곳들은 흐름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서도 그 정말 상급지인 범어 4동, 뭐 만촌 3동 요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지 다른 달서구나 중구나 북구나 아직 이런 애들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흐름이 더 가야 돼요. 그럼 그때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저라면 얘를 그냥 보유할 것 같아요. 보유하면서 아이를 계속 거기서 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시드를 계속 키울 겁니다. 최소한 저는 우리가 1억 정도의 시드는 있어야지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씨들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이분께서는 지금 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분양권을 살까라고도 하시지만 항상 분양권 살 때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보유한 동안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직 흐름이 제대로 안 왔으니까. 갑자기 입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 돈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아직 내 돈이 잔금 치를 정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보유를 하고 시드를 좀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계속 그때도 요 집이 더 괜찮다 하면 요거는 보유를 하고 돈을 가지고 하나를 더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 답변 드리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건 사실 쉬워요. 내가 돈만 있으면 어디든 사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 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이 모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구축 아파트,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요런 애들은 모수가 작습니다. 수요가 확실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좀 팔 때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투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광역시 택지지구에 4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에서 3억 정도 올랐다가 2억이 내린 후 현재 조금 반등해서 1억이 다시 올라서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정도가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이 집을 팔고 낮은 전세가로 집을 옮긴 다음에 지금 현재 빚이 1억 5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으면 1억 정도가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1억을 굴려서 재테크를 하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가 이제 1억 정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굳이 이거 급하게 팔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서로 지금 맞벌이를 하니까 그 돈을 좀 모아가자. 이렇게 해서 시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께서는 2년 정도 기다리면 종잣돈이 3천만 원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몇 년 안에 이 집값이 예전처럼 크게 반등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재테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남편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제 하는 그 입장이 조금 더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 집은 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보유를 하고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우리가 뭐 시드를 한 3천 정도 모으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뭐 소액 투자라도 해보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께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주택담보고 대출이 있으시면요. 추가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께서도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 대출부터 상환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세요.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1주택을 매도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생기는 돈이 이제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본인께서는 이제 전세로 이제 거주를 하시고 추가로 1주택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 있잖아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실 텐데요. 이 1억의 갭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일지를 내가 잘 찾아봐야 돼요. 지금은 막연하게 내가 대출 갖고 1억 생기면 내가 집 사놔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매매와 전세 갭으로 갭 1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컨디션의 아파트이지 그걸 찾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제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기재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3억까지 올랐다는 이제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되었다가 여기서 가격이 2억 정도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1억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분양가이긴 한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주택 이 1주택 정도 되는 컨디션의 아파트를 내가 1억 갭으로 이 정도 되는 컨디션의 아파트나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난 이걸 팔았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다 했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살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억으로 힘들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전세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예전 대비해서는 전세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했을 때 이 컨디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1주택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굳이 사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대출까지 갚고 1억으로 이것보다 더 못한 집이라 했을 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뭐 갈아타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산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좋은 걸 사야 돼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한다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집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첫 번째 전략으로 간다 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1주택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을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작업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이분께서는 지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이 집을 팔고 그 대출을 상환을 합니다. 근데 상환을 하고 나서 사실
그 다른 집,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으셔도 돼요. 그쵸? 어차피 1주택이시고 기존 대출을 상환했으니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데 이분께서 이걸 전세로 만약에 맞춘다 라고 했을 때는 대출이 있는 곳, 이걸 저희가 대출을 먼저 받았다고 하면 선대출이 있다고 하거든요. 선대출이 있으면 사실 세입자들이, 전세 세입자들이 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금이 크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먼저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이 대출 때문에 내 보증금을 못 받는 게 아닐까? 되게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전세 가격을요, 기존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전세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런 걸 찾는 수요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투자할 곳을 산다 했을 때는 오히려 월세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선대출이 있더라도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중요한 부분은 내가 대출이 일단 얼마까지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 매매가에서 내가 대출이 가능한 그 차액, 그럼 그 돈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느냐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됐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매달 대출 원금이랑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것과 여기서 들어오는 월세를 비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세 끼고 매매한다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걸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드가 더 커지죠,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추가적으로 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또 많이 해요.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집으로 보통 주택담보 대출 같은 거 일으키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신용대출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리스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서 한번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이 세 번째 전략은 사실 남편분께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남편분께서는 여기가 떨어졌지만 다시 1억 정도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보자. 좀 기다리면서 우리는 시드머니를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드머니를 2년을 모아서 얘가 한 3천 정도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이분께서는 광역시에 있잖아요. 광역시, 이 지방이잖아요, 지방. 근데 지금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사람들이 다 서울만 보고요. 서울 아니면 경기도를 봐요.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곳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이런 곳들의 수요가 더 강하다는 거죠. 더 수요가 커요. 제가 특강을 가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다 대부분이 서울에 집 사도 돼요? 경기도에 집 사도 돼요? 그걸 물어보세요.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상승 흐름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희가 그 단 하나의 요인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저희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다 이제 급락을 했어요. 급락. 그럼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회복이 될 때는 이 수요가 더 많은 곳들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는 대전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 외에는 아직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지금 시장이잖아요. 회복되는 시장. 그럼 결국 얘도 회복이 돼야 돼요. 예전만큼 가야 되거든요. 덜 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 제가 광역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부터 흐름이
가겠죠. 그러면 저는 사실 급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분 말처럼 1억이 반등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남편분 말씀처럼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드를 만약에 모았잖아요. 3천만 원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걸 그냥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천만 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걸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되는 거죠. 기존에 내 집이 지금 있잖아요. 얘가 만약 올라줬어요. 얘랑 이 시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시드가 커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상급지로 갈아타셔도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우리가 주택수를 늘린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내가 늘린다 했을 때는 조건이 내가 더 좋은 걸 살 수 있을 때, 내가 좋은 걸 살 수 있을 때 모아도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 못난 일을 모으면 오히려 이걸 보유할 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 팔려서 힘들 수 있고요. 계속 뭐 그 안에서 뭐 역전세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발생해요. 그럴 바에는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로 잘 갈아타는 전략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남편분 말에 반대할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정말 맞는지 검증해보는 거예요. 그걸 검증할 때 그럼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지방의 광역시나 지방소도시는 그 구체적인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입지별로 계속해서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런 아파트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흐름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걸 내가 확인하면 돼요. 좀 해결책이 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급함이 보이거든요. 뭔가 조급해요. 뭔가 당장 이 집을 팔아야 되고 당장 이걸 빚을 갚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급해지면 결국 이게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게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해버리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정말 실패를 해서 정말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급해야 될 때는 시장의 모습이 어떻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아파트 매물을 봤어요. 얘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계좌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돈을 붙이려고 해요. 계약금을. 근데 그 붙이려고 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 물건들이 계속 없어져요. 그런 시장이 우리가 좀 조급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폭발을 하면서 바로바로 뭐 금매들이 소진되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 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이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실수요자분들, 1주택자분들, 뭐 무주택자인 분들 이런 분들만 움직이지 이게 투자자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발생하려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도 너무 높고 매매 전세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왜 그렇지?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남편분의 말에 반대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게 내가 맞는지 남편만이 맞는지 서로 좀 조율을 하시면서 협의를 보시는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이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뭐 하락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회복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회복의 흐름이 서울과 경기로 먼저 갔고요. 점점 퍼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이걸 팔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흐름이 오는지 언제 오는지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흐름
올 때까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내가 다음에 어떤 아파트로 갈지,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을지, 투자를 한다면 나는 어디에 할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씨드를 모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를 볼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되나요? 근데 저도 정말 상가 초짜거든요. 잘 모르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상가는 정말 그냥 1층에 코너 상가, 뭐 횡단보도 앞에 있고 뭐 이런 것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좋긴 한데 상가를 볼 때도 정말 중요한 게 가격인 거예요. 아무리 그런 상가가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층 아니더라도 여기 뭐 3층, 4층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매매가가 정말 저렴하고 월세가 정말 잘 맞춰져 있고 월세 지수가 괜찮은 애들은 굳이 우리가 1층 안 사더라도 수익률이 너무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2차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여기가 입지가 그래도 어디가 더 괜찮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는 수익률이 아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정말 이거 잘 몰라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6% 정도 나오면 너무 괜찮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6%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1억 정도 넣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매월 들어오는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진 않은데 우리가 계속 이거 물건 베이스로 찾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뭐 우리가 뭐 수익형 부동산 중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 상가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구나 그런 생각 되게 요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익률을 아까 계산하실 때 월세 지수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월세 지수가 상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월세 지수라고 해서 그걸 뭐 비교하는 게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월세 매월 들어오는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 나누기 전용 면적. 그 상가의 전용 면적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네이버 부동산 딱 이렇게 매물을 딱 보면 공급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용 면적. 그래서 월세 나누기 전용 면적을 하면 월세 지수가 나오거든요. 요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안 좋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도 조금 고평가이기 때문에 좀 적당한 걸 보는데 월세 지수를 좀 비교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괜찮은 매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강남이나 정말 뭐 수도권에서 요런 애들은 월세주가 되게 높긴 해요. 높은데 매매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해서 우리가 수익률 계산하면 되게 낮아요. 낮아가지고 사실 요런 뭐 상가 볼 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서울 수도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사실 뭐 광역시나 중소도시 요런 곳에 있는 애들이 사실 수익률이 더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보실 때, 상가 보실 때 꼭 내가 서울 수도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편견을 깨고 보시면 훨씬 좀 가성비 있는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 보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지역이 뭐 미분양이 줄고 공급이 뭐 줄고 해서 이제 뭐 반등하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상가는 사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많이 싼데 좀 괜찮은 거를 잘 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가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베이스로 보면 되니까. 그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싼 물건을 잘 그러면 찾아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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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싼 물건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월세 지수 보면서 월세가 괜찮게 맞춰져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전 상가 볼 때 중요한 게 우리가 공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공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을 끼고 있는 거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끼고 있는 거 사는데 이게 정말 우량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말 업종이 괜찮은 임차인을 끼고 있는 게 좋은 매물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병원 아니면 뭐 학원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보면 이제 수익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수익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수익으로 이 월세를 내기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월세 나가도 이분들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월세를 밀릴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런 매물이 있는지를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상가 뭐 사무실이라는 상가 공장 이런 탭이 있거든요. 거기 딱 눌러가지고 그냥 그 지도에서 물건 베이스로 계속 보시면 돼요. 거의 보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서 매물 베이스로 보면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일반 뭐 중심 상업지구 이런 데 상가 모여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좀 계속적으로 매물을 많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상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아파트 새로 들어가는 단지에 네. 아니면 신도시에 생기는 상가라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 못 나온다 막 이런 네, 말 네, 듣고 네,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상가할 때 좀 뭐 위험하다든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볼 때 공실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신도시나 뭐 새 아파트 이제 분양할 때 이제 그 아파트에서 분양한 상가가 있어요. 단지 내 상가. 근데 이런 애들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분양가도 비싸고 뭐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공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미 갖춰진 곳 있잖아요. 상가가 네. 꼭 신도시나 이런 게 아니라도 갖춰져 있는 상가가 오히려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아니라도 구축이라도 거기 상가가 너무 잘 돼 있고 그 상가가 그냥 아파트 2개인가 3개를 끼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요 학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수요가 확실하게 있고 너무 여기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매물이 막 정말 뭐 수익률 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게 뭐 신도시이고 단지 상가가 아니라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수요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제가 그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데 네네. 제가 지나갈 때 상가 보니까 엄청 깨끗하게 새 거고 여기 입주한 주민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공실이 나 있지? 막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서 지나간 네, 적이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상권이 막 있는 데가 훨씬 이런 데보다 더 네, 네. 좋고 그것도 뭐 새 거냐 이런 거에 떠나서 이제 뭐 가격이 좋거나 우량 임차인이 있거나 맞아요.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상가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비싸게 사가지고 내가 임대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맞춰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볼 때 항상 그 주변 이 상권에 공실이 많은지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현장을 가본다거나 매물 나온 거 보면 이게 공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은지를 좀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단지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지나가시다 보면 부동산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되니까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업종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임차인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가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만 많이 있는 장면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이유에서 맞아요. 부동산만 네, 많이 네, 네, 있었구나 네. 상가에. 상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막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고 막 이런 게 막 상가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건물이 아니라 상가 호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맞죠? 맞아요. 그 하나의 호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더 잘하게 되면 정말 내가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해서 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 그런 상가 하나, 한 칸 이렇게 뭐 매수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가도 아파트처럼 막 이렇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월세로 이제 수익을 얻는 수익형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궁금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접근하실 때는 그 시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욕심을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시세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월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뭐 월 100만 원씩 우리한테 들어오면 사실 그게 1년이면은 1,200만 원이고 이게 5년을 내가
내가 보유했다고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6천만 원의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세가 안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똑같은 효과잖아요. 6천만 원이 오르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가 잘 들어오고 우량임차인이 끼고 있다고 하면 굳이 얘를 빨리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보유를 하면 거기서 나에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게 좀 수익형 부동산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동 근로소득을 얻지 않아도 네, 네.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 당장 막 하고 싶은 관심이 막 맞아요. 생기는데 네. 상가를 이제 막 처음 공부하거나 막 이랬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상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매물 조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부동산 거기 상가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내가 아무 지식이 없다면 내가 사는 곳 그 인근부터 그냥 물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의 가격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월세가 얼마에 맞춰져 있지 그리고 그냥 내가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보시고 여기는 어떤 뭐 요 매물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전화를 해봐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기 만약에 뭐 태권도 학원이라 하면 요 태권도 하고 몇 년 했어요? 여기 뭐 월세 잘 내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여기 이 건물에 있는 상가는 뭐 공실이 좀 생기는가요? 아니면 뭐 생기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소장님들이 정말 얘기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던 곳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대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리고 어떤 데는 주 고객층이 30대, 40대 여자분인 거예요. 거기는 보면 좀 젊은 분이 많은 상권인데 그런 데는 사실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요즘 엄마분들이 되게 아는 것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좀 따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그 상가에 못 들어온대요. 그분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잘 이렇게 맞춰주면 이분들이 완전히 이제 찐 고객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한번 들어오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어떤 상권 같은 경우는 좀 유출이 뭐 여기 살다가 빠져나가는 뭐 그런 인구가 많은 곳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가 잘 돼 있어요. 뭐 학원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이제 애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 상권을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기에는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매물하고 뭐 가격이 뭐 저렴하고 이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 전화해서 정말 뭐 그렇냐고 확인하고 그럼 시간이 되시면 제가 언제 방문할 테니까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물건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 저는 아무리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고 해도 저는 상가 투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상가라고 해서 좀 다른 방법, 특별하고 막 어려운 방법일 줄 알았는데 아파트처럼 그쵸. 네이버 부동산 일단 매물 조사 이것도 아파트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되고 또 부동산 가서 또 여쭤보는 것도 맞아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면 느꼈던 게 저도 상가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뭐 아파트 투자도 하고 뭐 지산도 하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경험이 있으면 사실 새로운 종목을 바꿔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까 말씀처럼 비슷한 루트로 진행이 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뭐 부동산, 뭐 아파트 공부할 때 전수조사 하잖아요. 뭐 최대한 지역을 넓혀가지고 아파트별로 공부하고 거기서 저평가된 거 찾고 뭐 부동산 가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상가도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종목이면 얘는 뭔가 어렵겠지, 다르겠지라는 뭔가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작을 해보면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사는 지역 근처의 상가를 먼저 어떤 가격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 거기부터 먼저 오늘 한번 시작해 봐야겠어요. 네, 그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상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